안녕하세요.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장은 조금 심심했던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둘 다 떨어졌지만 이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이고 주말에 있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지켜보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팔자의 약보합 움직임으로 4거래일째 조정을 이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소폭 내리면서 일주일 내내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한 발 빠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솔 노로 다음 주 반등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본부장님은 예솔 노로. 저는 노. 노요. 네. 두 분 다 뭔가 보수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뭘지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오늘장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키워드가 올라왔을지 주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수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두 분은 노라고 하셨지만 더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눈에 띄었던 엔터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물가 진정 신호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날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생산자 물가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 지표들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악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도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물가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그런 문제가 이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될까요? 그 이전에 좀 웃기지 않나요? 어떤 언제는 게요? CPI, PPI가 높다고 그렇게 걱정하더니 이제 낮게 나온다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 이게 참 그때그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똑같은 지표고 그리고 똑같은 환율 그러니까 환율 보고 경기 지표를 보더라도 항상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일단은 코스피가 가기 위해서는 수출입 동향이 괜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GDP의 70에서 80%가 뭐냐면 수출이에요. 대외 전도 100%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팔고 수익을 내야 경기가 좋아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수출 동향이 안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좋게 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가 강했잖아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29.4% 감소했고요.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40% 감소했고 그렇게 수주를 많이 받았다는 선박이 마이너스 49.4%예요. 그리고 승용차가 125%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잘 간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짚어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소비가 아니라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어쨌든 흑자로 넘어가게 되고 이 흑자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떤 품목들의 수출이 잘 나오냐에 따라서 지수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석유 제품, 선박 다 부진하잖아요. 거기다가 자동차가 125%.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차, 기아 계속 얘기 나오고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 얘기 나온 얘기가 여기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제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확실하게 이때쯤 되면은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쨌든 수출 동향이 적대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처럼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성주보다는 대형주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가야 된다라는 점. 이게 2017년도부터 볼 것도 없이 2020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이 IT 지수하고 그 코스피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가 가야 지수도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 대형주들의 수혜를 보는 낙수 효과를 보는 이 코스닥 중성주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완성차이든 수혜가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갔던 것처럼 이런 현상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70포인트 전후를 일단 지킬 가능성이 높다. 왜? 하락할 이유도 지금은 딱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은 보는 것만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지표들을 해석하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장에 미국발 악재가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다음 주 반등이 올까에 대해서 노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불확실성이 언제쯤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4월 14일에도 그때 말씀드렸죠. 현금화를 좀 현금화 많이 전략, 하자고. 그다음부터 지수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사실 이제 방송에 나와서 현금화를 하자고 이렇게 좀 격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현금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약 한 13조 정도, 13조에서 14조가 됐었던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15조가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두 개 합해서 16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2차 전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려 줬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주도주로 가려고 했었던 부분이 뭐 반도체라든지 OLED 자동차, 뭐 바이오 이렇게 한 두 바퀴씩 돌았지만 지금 한 섹터마다 전부 다 약간의 좀 물음표가 있는 거죠. 반도체는 업황은 바닥까지 왔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것이냐. OLED도 확대가 될 건데 이게 얼마나 빨리 가시가 될 거냐. 거기에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비중에서는 좀 작죠. 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닥권이고 수급이 쏠릴 수 있고 증권가에서 많이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실 바이오 섹터가 좀 강력하게 가려고 한다면 이상, 특히나 삼상에 대한 결과치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올해는 좀 아쉽게도 코로나 때 임상들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뭐 삼상에 대한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대기업들이 가야 되는데 뭐 셀트리온에서 만약에 합병 이슈가 나오거나 뭐 이런 좀 특별한 이슈들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미국장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하나씩 좀 포인트를 주게 되면 약간의 좀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에서 뭔가 가시화가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 자체가 늘지 못할 것이고 거래 대금이 줄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줄어요. 그러면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보시면 윗꼬리가 상당 부분 많이 달리고 네. 있거든요, 종목군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슈에 따른 빠른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1월달 이후로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게 빠르게 흑자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국 쪽에서 얼마나 빨리 좋아지느냐가 또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론 뭐 이 상태에서 엄청나게 큰 폭락이 나온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 뭔가 이런 거래 대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뭔가 폭발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딩 장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네.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 안에서 좀 빠르게 트레이딩 전략을 취하려면 이슈들을 좀 한 발 빨리 캐치를 해봐야겠죠. MSCI 얘기 한번 해볼까요? MSCI 구성 종목에 4종목이 새로 편입되고 4종목이 편출이 된다고 합니다. 뭐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다. 오늘은 뭐 리포트를 나왔던 KT를 제외하고는 주가가 많이 좀 밀렸는데 MSCI 편입이 되는 종목들 좀 자금 유입을 기대하면서 지금 담아봐도 될까요? 대답은 아니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4종목 다. 네. 그러니까 MSCI라는 그 지금 이 이슈만 가지고 네. 종목을 접근한다라면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과거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편입이 된다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가 상승이 제한된 경우가 되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과거 사례를 참고해 봤을 때 그러니까 편입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맞는 거지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모멘텀 소진 그리고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선반영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편입된 종목 4개가 있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신소재, KT, 포스코인터. 각각 좀 볼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모신소재도 주춤하고 말씀하셨듯이 KT가 오늘 조금 올랐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인터도 오늘 올랐다가 다시 밀려버렸고요. 만약에 지수 편입에 기대감을 가진다면 이 종목들이 다 올라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각자의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에 반응이 나왔었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보다는 종목 이슈를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이게 1분기에서 2분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 때문에 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4월 11일 이후에 좀 주춤해졌거든요. 만약에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반영됐다면 주가 이렇게 주춤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MSCI 지수 편입이 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실적 모멘텀에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요 종목도 지금 보세요. 지금 4월 7일 이후부터 주춤하고 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모멘텀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갔었잖아요. 전고체라든지 리튬 같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전지 쪽에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 추가 상승이 현재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MSCI 지수 편입 이슈는 이번에는 그렇게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 못했다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건 제 여담인데 아까 현금화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금화를 말씀드리기가 정말 애매한 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에서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그 상황이 언제라면은 이 4월 19일 이후에 보시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1,200종목이 넘어가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종목을 사도 빠져요. 그렇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같은 경우 이번 주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 그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매매를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운 것이 이번 주만 보더라도 사료란지 바이오란지 화장품이란지 오늘 같은 자동차 부품이란지 그리고 조선 기자재란지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안 하기에는 너무 또 아쉬운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아마 전문가님 분의 말씀이 많이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근데 현금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팀장님은 뉴스에 팔아라, 종목 개별 이슈를 보고 대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엔터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걸그룹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흥행 행보를 좀 보이면서 엔터주의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엔터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ETF도 수익률이 고공행진 중이죠. 저희는 어제 엔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YG 엔터 얼마나 더 갈 룸이 남아있을까 여쭤봤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시고 오늘 정말 급등이 딱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과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고점을 뚫고 나가줄 수 있을까요? 네,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터주는 저희가 굉장히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섹터고 항상 얘기해 주셨죠. 네, 항상 뭐 정말 오랜 기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너무나도 좀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엔터는 지금 당장의 뭐 이런 음원 매출이라든지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활동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BTS를 정점으로 해서 뭐 보아부터 시작한 이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완전 빛을 발한 거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핫했던 이런 그룹들이 유튜브 1억 뷰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1억 뷰 찍는 속도를 보시면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짧아졌죠. 진짜 순식간에 찍어요. 예전 같으면 막 1년 걸리던 게 지금은 한 달 만에 찍는 그런 그룹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엔터에 대한 우리나라 아티스트에 매료되어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게다가 아티스트들에 대한 신규 라인업들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 뉴진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지만 글로벌 이런 브랜드 평가로 보면 거의 BTS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티스트를 만드는 역량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난 거고 이게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제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더욱 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엔터 같은 경우 또 사람의 이런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불황이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팬심을 위해서 또 돈을 아끼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일부 종목군들이 너무 강력하게 급등력이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올 거고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산업 자체는 뭐 유엔에서
WTO에서도 WTO에서도 사실 코로나에 대한 종식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곧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커지면 커질수록 MD 매출이라든지 추가적인 매출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반이라든지 음원 다 2년 이내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더 가속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엔터 산업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본부장님은 엔터주 사랑을 항상 보여두셨고 팀장님도 어제 뭐 베이비몬스터 멤버 발표 보셨나요? 어떤 그룹인지 모르시나요, 혹시? 저는 최근에 아는 건 뉴스밖에 몰라요. 네, YG 엔터의 새로운 걸그룹 멤버가 발표가 그런가요? 됐습니다. 지금 걸그룹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 팀장님도 그렇다면 뭐 편애하는 아이돌 그룹이나 뭐 엔터주가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뉴진스, 그러니까 저는 브레이브걸스하고 네, 브레이브걸스요. 롤린, 예. 하고 이제 뉴진스 네. 좋아하는데 디토는 아직도 들어요. 디토 노래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매경에서 디토 뜰 거라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랬나요? 네. 저희 방송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매일경제에서 얘기는 했어요. 얘기했는데 이게 왜 제가 그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데뷔 디토라는 노래가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반응이 먼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의 90년대 그러니까 학원 감성이라 해야 되나? 요걸 건드려가지고 되게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이 그룹이 나오게 되면은 아티스트가 나오게 되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마케팅도 되게 잘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까 전에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아티스트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는 엔터주는 실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봅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지만은 전반적으로 2018년 이후부터 2019년 이후부터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어요. 네. 우상향했다가 최근에서 이게 좀 만기가 됐다 좀 보고요. 그리고 아마 YG 엔터가 오늘 17%까지 급등이 나온 게 잘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지만은 아마 이렇게까지 잘 나올까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엔터주가 여태가 500% 성장했던 적이 있을까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실적주로 봐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 잘 나오니까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SM도 아마 2분기에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실적이 예상치에도 부합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SM 리포트를 다 전부 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없습니다. 다 2분기에 좋은 평가를 해놨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JYP가 먼저 선두했고 그 뒤를 YG 엔터가 따라가고 되고 아마 SM이 그 뒤를 또 추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는 저 개인적으로는 2분기까지는 충분히 봐도 된다. 실적주로서 봐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애정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SM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는 자동차 부품으로 잡아봤는데요. 다음 주제 만나보시죠.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은 호재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뭐 현대, 기아,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점은 약재가 될 수 있지만 현대 기아가 좋았으니까 밑에 단의 부품주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봐야 될지, 뭐 현대차 향을 봐야 될지, 기아 향을 봐야 될지, 자율주행 쪽을 봐야 될지 어느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선별을 하자면 네. 뭐 선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같은 경우는 차량 경량화 쪽이 또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만 맞아요. 또 이제 4분기 정도 되면은 현대기아에서 또 자율주행 레벨 3 또 탑재 이슈가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지연이 되었고 아마 이제 증권가 리포트들 보시면 4분기에는 또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좀 이벤트가 되려면은 또 신규 출하량이 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것들이 빠르게 상용화가 되고 이벤트가 뭐 이미 잘 되는 차들도 있지만 네. 해당 부분이 더 이제 완벽한 상용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려면은 그게 탑재된 차량들이 출하량이 더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큐단도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부품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Q가 잘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는 완성차 쪽이 조금 더 실적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조금은 힘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작은 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개별 모멘텀으로 주가의 급등력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좀 대형주 쪽 부품 쪽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쪽 자동차 쪽에 대한
뭐 성장성은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들 차량 출하량이 적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 특히나 뭐 한 30% 이상 증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번에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완성차가 다음번에 좀 꼬꼬라지면 타격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현대기아에서 투자하고 있는 뭐 규모들 그리고 뭐 자동차 내재화 이런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부품들도 좋을 거고 또 이제 3분기, 4분기 이후에 조건부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보셔도 된다. 다만 이제 이 시장에서 주목되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추적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걸 뭐 무조건 경량화부터 봐야지 무조건 자율주행부터 봐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시장에서 그쪽을 보고 있으면은 그쪽에 같이 있다가 다시 뭐 경량화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고 일단 자동차 섹터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 의견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부품주는 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섹터나 종목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팀장님은 어떠실까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네. 옥석 가리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괜찮아요. 많은 종목들이 괜찮은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살짝 배가 고파서 음식점을 예를 좀 들게요. 네.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뭐 울면을 먹을까 요거는 이게 선택 사항이라 보시면 돼요. 네.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다 좋다는 뜻이시죠?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그중에서 본인 상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셔도 된다는 그쵸?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이미 지금 아시겠지만 뭐 아진산업 같은 종목도 이미 급등이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가슴 아픈 종목이 있는데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네. 아까 그 조금 전에 자율주행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2차 전지도 보면은 검사 장비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도 보면 검사 장비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검증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방금 말씀드린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현대차가 지금 이제 15%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포티투닷으로 현재 1조 정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는데 이 포티투닷이 뭐 하는 회사냐면 아시겠지만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어쨌든 이 회사의 포티투닷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이게 잘 되는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슈어 소프트 테크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 네. 현대차가 15%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트렉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슈어 소프트 테크 같은 회사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뭐 아파트도 신축이 구축도 좋지만 신축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중고보다는 신차가 더 좋잖아요. 그게 본다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와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인도에 또 10년간 3조 가량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예전에 그 미국에 공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그 부품사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아진산업이잖아요. 그렇듯이 인도에 대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 공장이 있는 부품주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언뜻 제가 생각이 나는 게 MVH 코리아가 제가 인도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도 그 종가 기준으로 한 7%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부품주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아마 그런 이슈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보다 이제 인도가 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중국에서 스타일린 또 패배를 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만약해서 이제 또 중진국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라면 또 이제 인도 쪽에 공장이 있는 회사라면은 부품사라면은 아마 좀 관심을 이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 현대차가 앞으로 10년 동안 3조 가량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인도 쪽 수혜가 되는 부품주도 한번 새롭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 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시장의 이슈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 보면서 다음 주 주가 전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함께 보시죠. 네, EV 첨단 소재와 라운텍 그리고 SK 바이오팜에 대한 두 분의 yes or no 의견으로 다음 주 주가 전망해보도록 하죠. 먼저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이슈가 나왔고 다만 어제 주가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투자해봐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다 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로 잡히는 종목인데 대량 매수가 좀 눈에 띄거든요. EV 첨단 소재는. 모멘텀이 좀 약하다고 보십니까? 모멘텀이 약하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닥권에서 10배거 이상 나온 종목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승을 다 되돌렸는데도. 그렇죠. 지금 뭐 되돌렸지만 사실 이게 좀 힘든 종목입니다. 경고 종목으로 괜히 설정된 게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스터디가 잘 되신 종목들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오늘 급등 나왔던 거는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업체죠. 플루지움 테크놀로지 프랑스 전고체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좀 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17%까지 밀렸고 사실 뭐 물론 이전에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탄력도 부분에선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이 잘못 들어가면 다시 되돌림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 해당 종목이 리튬을 생산한다라는 걸로 이제 1000%가 올라갔었던 전력이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슈퍼 매물대도 한번 뚫려서 내려온 상황이고 이평선적으로도 아직 조금 뭔가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부분에서 봤을 땐 좀 보수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는 두 분 다 노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라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주가가 우상향을 이어갔고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애플의 MR 헤드셋이 공개될 거라는 기대감 타고 신고가 행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시죠. 네, 라운텍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단 노 의견 두셨고 신규 상장주라 매물대는 없는 것 같은데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월요일까지도 흐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린데 이게 유튜브 댓글창에서 상당히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라운텍이요? 아니요,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칭찬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다 그 답장을 못 해드려서 일단 보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라운텍은 이게 최근에 제가 상당히 좀 많이 밀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결국 올레도스 때문에 이 종목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레도스 관련돼 가지고 시스템 원치 관련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국내 이 회사를 이제 올레도스 관련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독보적이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MR 헤드셋이 6월 5일 날 이제 WWDC에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형태로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지금 나온 이미지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물안경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거를 이제 실외에서도 잘 쓰고 다니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들고 쓰고 다니다가 사고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신고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드셋이 저 기준으로 보기 한 30년 전에 나왔던 만화인데 드래곤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스카우터라 가지고 여기 착용해가지고 전적 측정하고 하잖아요. 네.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상용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이런 헤드셋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 헤드셋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올레도스입니다. 이게 올레도스 크기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관시켜서 봤을 때 라운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운텍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갈렸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까요? SK 바이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성장에 베팅해 볼 때인가 두 분의 의견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갈렸습니다. 리포트를 신뢰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뭐 그거는 아닌데 네. 사실 이제 라운텍도 뭐 이 종목이 안 간다기보다는 차선호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수익성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X고 네. 관심은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종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SK 바이오팜도 좋은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해당 종목에서 특히나 이제 엑스코프리가 상당 부분 좀 리포트 내용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4분기 쪽에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지만 블록버스터급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29년에서 30년까지인데 지금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물론 뭐 32년까지 중장기 성장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성장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지속성이 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장이 확인이 돼야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들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X 의견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과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은 그래도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시죠? 저도 일단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SK바이오팜 대비해서 대안될 만한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반적으로 바닥은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일단 내용적인 부분은 어차피 뉴스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논외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241선 좀 올라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만하게나마 아마 우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O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SK바이오팜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섹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전망들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